기본적으로 은행들은 돈이 들어오면 누군가 돈을 맡기면 그 돈의 일부를 연준에다가 지급 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맡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망하면 안 되니까 이 정도는 맡겨놔. 이게 이제 지급 준비금인데 거기에 이자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그 이자는 5.4%예요. 반면에 시중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오는 금리가 4.84%예요. 그러면 연준한테 국채를 맡기고 4.84%에 빌려서 지급 준비금에다가 예금을 연준에 다시 하면 그만큼을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율의 차만큼. 그렇죠. 네. 연준을 상대로 은행들이 돈 장사를 했다. 결론은 제가 여기서 호구라고 써놨는데 은행들은 돈 버는 기계들이라 그런지 이걸 활용한 거죠. 송재경 전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시장에 좋은 일도 더불어 우리도 좋은 일도 있고, 네, 네. 시장도 많았으면 좋겠고, 뭐 시청자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는 1월이 지금 시작돼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을 보니까 약간 좀 올 한 해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전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죠, 전무님? 예, 이게 작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네, 작년이 원래 처음에 시장은 되게 걱정으로 시작했는데 그렇죠. 끝은 상당히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올 연초에 또 이제 약간 걱정이 시작되긴 했지만 그러면 작년 한 해 그 상승장을 이끈 예상과 달리 그 원동력이 뭘까를 보면은 결국은 기업의 이익은 사실 그렇게 늘지 못했어요, 작년에. 올해 이제 늘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 작년에 이렇게 늘지 못했는데 결국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멀티플 익스펜션이라고 그러죠. 소위 그 주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태도가 너그러워지는 거. 그래서 똑같이 100을 버는데 원래는 얘는 한 10배 정도 주면 돼. 근데 아니야. 이 정도 보니까 15배 주면 돼. 이렇게 바라보는 뷰가 달라지는 거. 그것의 원동력이 결국 시장의 유동성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보통 유동성 랠리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 주머니에 돈이 많이 흐르니까 너그러워지고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제 이걸 보통 유동성 랠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아마 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린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그 유동성을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다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가의 흐름과 맞서서 앞으로의 방향성, 그러면 이걸 분해해서 그 각각의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오늘 잘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이 자리를 갖고 왔습니다. 유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3년을 예상할 때 보통 2022년 말에 이제 내년에 대한 예상이 나오니까 그때와 실제로 1년 뒤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잖아요. 예상이 많이 좀 빗나갔다라는 건데 그것의 대표적인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하다. 시중에 돈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올 한 해도 유동성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게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걸로도 좀 들립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표 좀 보여주시죠. 예, 그래서 이 첫 번째 장표는 왜 우리가 순유동성을 살펴봐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차트가 지금 열려 있는데 파란색 선이 순유동성을 말하고 있고요, 미국에. 네. 그다음에 그 붉은색 선이 S&P 500 지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대략 주간 단위로 이제 순유동성이 그 업데이트가 되는데 모양을 보시면 어떠세요? 똑같이 움직이죠. 그러네요. 거의 이제 일단 방향성은 네. 같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그럼 우리가 순유동성을 뭘로 정의해? 네. 가 중요한데 순유동성은 첫 번째는 연준의 대차대표 늘어나면 순유동성이 크고 줄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연준의 대차대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TFP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은행 기간 대출 프로그램 네. 작년에 3월 달에 SVB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시작돼서 시장이 요동칠 때 네. 긴급하게 연준이 대출 프로그램을 꾸려줬는데 그게 BTFP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연준이 은행에 돈을 빌려준다. 그 네. 프로그램을 급격하게 들여왔다. 그거 하나.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두 가지를 빼는데 TGA 아마 여기서도 얘기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재무부 일반 계정. 이게 뭐냐면 재무부가 돈을 쓰기 위해서는 채권 발행을 하잖아요. 네. 채권 발행해서 돈이 들어가는 그 계정이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하면 이제 돈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재무부의 채권 발행 계정.
그다음에 이제 RRP, 영레포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연준이 돈을 꾸느냐 돈을 빌려주냐. 돈을 빌려주는 거는 레포라고 하고 담보를 갖고 연준이 거꾸로 돈을 빌려오는 거, 시장에서 돈을 흡수하는 거는 영레포라 해서 리버스 리퍼체이싱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각각에 대해서 뒤에 말씀드릴 텐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모양새가 이게 아마 제 움직임이 이제 보이죠? 네, 이게 보시면 네. 통상은 거의 똑같이 움직이다가 여기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쭉 빠졌었잖아요. 작년 7월부터 이렇게 급락을 했었는데 잘 생각해보면 그 전부터 사실 흐름은 유동성이 파란색이 작년 2, 3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좀 내려오는 모양새였어요. 그런데 시장이 이것을 무시하고 주가를 그 AI 그 열풍 때문에 끌어올렸다가 네.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상당히 고생을 했었죠. 이게 기억하시겠죠? 네. 결국은 유동성과 반하게 움직이면 다시 한번 시장이 끌어내림을 당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시장이 유동성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S&P 500이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렸고요. 최근의 모습은 이 순유동성이 다시 좀 반락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결국은 S&P 500이 연초 이후에 반락했던 모습과 동일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찌 보면 순유동성의 흐름 자체가 적어도 이제 그 시장의 주가의 지수의 흐름에 크게 거의 동행이나 선행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순유동성을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S&P 500과의 연관성 차트로 확인을 해봤고요.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QE, QT라고 흔히 그냥 단순하게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매달 양적 완화가 아니라 축소, 긴축은 진행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때 네. 그러니까 시장이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정확히 2020년 3월 달에 급락을 하고 모든 게 멈춰쓰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을 포함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돈을 엄청 풀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양적 완화죠. 네. 그중에 특히 이제 금리도 낮췄지만 시장에 돌아다니는 멈춰서 있는 자기 국채, 심지어는 회사채 이런 것들을 다 사들인 거죠. 안 돌아가니까 아무도 안 살라고 하니까 그런 것이 이제 소위 양적 완화였고요. 그렇게 되면 소위 그 각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가 늘어납니다. 사들이니까 나의 자산이 늘잖아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표시를 해보시면 이제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네네. 대차 대조표가 우상향하면 결국은 이것 자체는 완화를 표시한다. 시장에 돈이 풀린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늘렸다 생각하면은 마냥 늘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QT 아까 말씀 주신 양적 긴축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기존에 샀던 거를 갖다가 시장에다 다 내다 파느냐? 그렇진 않고요.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네. 만기가 돌아왔을 때 그거를 롤오버라고 보통 하죠. 차환 발행해서 계속 사주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 돌려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채권의 만기가 돌아오면 마치 우리가 정기예금 들고 1년 지나면은 돈 들어오면은 다시 돌릴 거냐, 현금을 찾을 거냐, 현금을 찾는다. 그냥 정리하는 거죠.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네. 이거 어떤 식으로 하냐면 네. 매달 950억 달러씩 계속 지금 줄여가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이 그렇지 950 달러는 크죠, 사실은. 그래서 국채 600억 달러, MBS 350억 달러, 만기에 도래하면 자금 회수하고 있다. 그래서 방향성은 첫 번째 대차 대조표는 지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다. 원래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올해 말까지 좀 더 길게 하면 이게 속도가 늦춰지면 내년 말까지 방향성 자체는 우하향 방향성은 지속된다. 그래서 요거를 이게 매주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음은 BTFP 말씀해 주셨던 은행 기간 대출 프로그램 요거 좀 짚어볼까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3월에 원래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계속 긴축을 하려고 했는데 연준이 당시에는 뭐 인플레이션도 되게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은행들이 파산하죠. 왜냐하면 예금은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다 장기 채권에 묶여 있고 장기 채권에 묶여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가 쌀 때 채권을 샀었기 때문에 그 채권에 당장 중간에 이걸 지금 팔면은 손해를 보는 그래서 은행들이 다 파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채권을 시장에다 팔지 말고 나한테 담보로 맡겨. 그리고 1년간 돈을 빌려줄게. 이것이 은행 기간 대출 프로그램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 3월 이후에 급격하게
이것은 그러니까 은행들이 돈을 빌린 거죠. 원래는 이거 말고도 원래 할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할인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아무도 안 쓰는데 이유가 뭐냐면 낙인 효과. 네. 그거는 다 알려지거든요. 네. 누가 돈을 빌렸다는 게 알려지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안 빌렸어요. 빌리는 순간 그 은행 다 찾아가서 이거 망할 것 같아 그래갖고 다 돈 찾을까 봐. 그래서 이제 할인 창구라는 것들은 활용이 안 되고 BTFP는 이거는 일종의 이제 소위 그 익명성이 보장이 됩니다. 어느 은행이 빌렸는지 모르게끔.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돈 빌리는 게 다 몰렸는데 이것이 초기에 이제 급격하게 늘었다가 안정되면서 7월 이후에는 거의 안 움직였죠. 네. 더 이상 안 벌리다가 작년 10월 이후에 다시 급격하게 11월부터 급격하게 다시 늘고 있습니다. 그럼 언뜻 이렇게 보면은 시장도 완화되지만 그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이 상황이 되니까 미국의 은행들이 일부 은행들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어려울 때 시작한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은행들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질문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이러니하게도 연준을 상대로 은행들이 돈 장사를 했다. 결론은 쉽게 얘기하면 어떤 네. 얘기일까요? 이게 뭐냐면 네. 돈을 연준이 은행에 그러니까 연준이 자기 그 일반 시중은행들이 그 자기 국채를 나한테 맡기고 돈을 빌려가잖아요. 네. 거기 금리보다 그 금리보다 연준한테 다시 맡기는 금리가 높아지는 이런 구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 프로그램의 금리는 시장 금리와 연동돼 있습니다. 1년짜리 금리야. 근데 작년 10월 이후 기억하시면 시장 금리가 쭉 빠졌죠. 그러니까 쭉 작년에 8월에 급격하게 올랐다가 그 이후로 10월 이후 금리가 급격하게 빠졌잖아요. 그 빠지다 보니까 대출 금리가 거기에 연동돼서 같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은행들은 돈이 들어오면 누군가가 돈을 맡기면 그 돈의 일부를 연준에다가 지급 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맡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망하면 안 되니까 이 정도는 맡겨놔. 이게 이제 지급 준비금인데 거기에 이자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그 이자는 5.4%에 저기 써 있는 대로. 반면에 내가 이제 시장금리가 그 시장금리 기준으로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연준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오는 금리가 내려와서 4.84%예요. 그러니까 소위 스프레드 격차가 56bp. 그러면 연준한테 내가 갖고 있는 국채를 맡기고 4.84%에 빌려서 지중금, 지급 준비금에다가 예금을 연준에 다시 하면 그만큼을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율의 차만큼. 그렇죠. 네. 이게 제가 그래서 호구라고 써놨는데 이게 이제 어쩔 수 없게 발생한 건데 보통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은행들이 어려울 때 사실 만들어준 프로그램인데 안 써야 되는데 은행들은 상당히 돈 버는 기계들이라 그런지 이걸 활용한 거죠. 그래서 스프레드 지금 차가 그 금리 차가 56bp 요걸 활용한 거다 은행들이. 그렇죠. 그냥 가만히 그냥 앉아서 네. 차익거래 기회가 생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위험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해 원래 1년만 하기로 시작을 했는데 때에 따라서는 더 늘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연준이 연준이 그 국민 세금으로 당연히 연준도 움직이는 건데 세금 갖고 사실은 은행에 배를 불려준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3월 달 되면은 이것이 이제 종료화되고 이제 아마 돌아오는 만기별로 이걸 다 회수할 겁니다. 그러면 올 3월 이후부터는 여기는 역으로 거꾸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완화가 아니라 다시 긴축으로 바뀌게 된다면 사실은 요게 아까 보셨지만 전 차트에서 네. 이렇게 작년 10월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죠. 근데 이것이 3월 이후부터는 꺾여 내려갈 거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까지는 호재였으면 3월 이후부터는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 그걸 이제 한번 미리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전문께서 최대한 좀 단순하고 쉽게 이해를 지금 도와주고 계시고요.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TGA 요것도 약간 좀 어려운 개념이라 좀 네. 쉽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심플합니다. 네. 그 정부가 그 어떤 이제 사업을 하려면은 재정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돈을 쓰려면 돈을 어디선가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는 월급을 받아 갖고 돈을 쓰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은행 가서 대출 받아갖고 그래야죠. 돈을 네. 쓰죠. 똑같습니다. 정부한테 월급은 세금입니다. 일단 세금 받아야 되는데 일단 세금 갖고 모자라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나? 국채를 발행해서 대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씁니다. 결국 이게 두 가지 역할인데 세금이 생각보다 크게 늘지는 않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쓰는 돈은 더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1.7조 달러, 1.6조 달러 계속 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채 발행을 계속 더 해야 되고요. 네.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 재무부 일반 계정에 발행한 들어온 돈이 쌓이게 되죠. 그러면 이제 국채를 발행한다는 건 시장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빌리는 거니까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죠. 발행을 안 하고 이제 돈만 쓰면 거꾸로 돈만 쓰고 발행을 안 하면 돈을 쓰니까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긴축, 내려가면 완화가 되는 구조다. 충분히 이제 이해하시기 네네.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작년 시장에서 특히 국채 시장에서 미국 국채 시장에서 제일 많이 봤던 게 이 차트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때 작년 10월 말에 시장을 확 되돌렸던 것 중에 하나의 걱정이 그러니까 다시 좀 돌려 말하면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미국 10년물 금리가 5% 넘어가고 난리가 한번 네. 났었잖아요. 그때 뭐냐면 장기 국채를 많이 발행할 거다. 국채를 발행할 때 긴축은 하는데 장기물을 많이 발행할 거라서 이러면은 이제 이거 과연 오래 들고 있으면 걱정되니까 금리 더 달라고 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금리가 많이 올랐었는데 10월 말에 자넷 옐런이 영리하게 했던 게 우리 10년물로 발행 안 할 거야. 우리 그냥 1년물 짧은 걸로 다 발행할 거야. 네. 단기로 다 발행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10년물이 시장에 공급이 많이 안 되네.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내려오게 되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 거기다가 생각보다 이제 발행 물량을 조절하면서 줄였다. 이제 그것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결국은 작년 10월 이후에 시장 랠리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저기도 완화. 완화가 네. 됐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게 다시 살짝 올라가잖아요. 네. 원래 좀 밀어놨던 게 이번부터 지금 올해 9월까지 미국은 10월부터 9월까지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가 소위 그 캘린더 데이라고 하죠. 회계 연도입니다. 근데 결국은 올해 예상돼 있는 것이 대략 지금 1.6조 7조 달러의 추가적인 발행이 순증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다시 좀 늘 수밖에 없는 그 구조다. 그러면 이게 TGA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유동성은 좀 줄 수 있겠다. 걱정. 그래서 요 차트도 열심히 좀 한번 보셔야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보면 일단 연준의 매달 950억 달러 양적 축소는 큐트는 지금 계속 매달 진행 중이고 차트 보여주셨고 BTFP도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이게 올해 3월로 인해서 회수될 그 일정이 있고요. 요거는 뭐 가턴터님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무조건 연장 안 해주고 3월에 끝이 나는 겁니까? 근데 아까 보자면 그대로 지금 놔두면 도덕적 해이가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저걸 유지할 텐데 지금 사실 연준을 상대로 돈 장사를 시장은행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걸 과연 그냥 내비둘 수 있겠느냐. 의회에서 난리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따지면 국회에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거는 3월 달 마감이 불가피한 상황이지 않겠느냐. 실제로 그런 이제 뉴스 플로우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BTFP나 뭐 TGA 같은 경우도 완화해서 이제 긴축으로 네. 선회될 예정, 지금 네. 흐름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다음 또 중요하게 짚어볼 게 영내포 잔액이 지속 감소 중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와 관련돼서는 지난주인가요? 로리 로건 또 발언이 중요하게 있어서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제 이 로리 로건이란 분의 발언이 왜 비중이냐면 네. 지금은 댈러스 연은 총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10년 동안 네. 뉴욕 연은에서 이 영내포 프로그램을 실제로 관리하던 그 중간 관리자셨어요. 부총재로서. 그러니까 그분의 발언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아무 얘기한 게 아니라 그분이 뉴욕 연은이 이제 이거 관리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보시면 좋고 영내포 프로그램이라는 게 생긴 지는 그렇게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레포부터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레포라는 거는 시장에서 예를 들면 연준이 저쪽에 있고 제가 은행이에요. 일반 은행들. 근데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은 당장 현금이 딸려.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면 일길물입니다.
매일매일 이제 내가 일시적으로 돈이 딸릴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국채를 담보로 연준에 맡기고 하루짜리 돈을 빌리는 거. 이게 이제 레포입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내가 되살 거야. 다음 날 내가 되살 거야 하는 기준으로 이제 그 레포라는 것이 되고요. 영레포니까 반대겠죠. 연준이 나한테 돈을 빌려가는 거다. 그러니까 연준이 거꾸로 연준이 갖고 있던 국채를 담보로 나한테 맡기고 시장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가는 거. 연준 입장에선 돈 흡수. 그렇죠. 네. 이제 왜 이게 생겼느냐? 조금 돌아가 보면 2020년 이후에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유동성을 일단은 그냥 헬리콥터 머니 이렇게 해서 막 살포를 해놨잖아요. 근데 금리는 낮고 돈이 어디 갈 데를 못 찾고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준이 일단 뿌려놔서 막혀 있는 그 소위 동맥 경화 왔던 거는 다 뚫어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돈이 갈 곳 몰라 헤매고 있으니까 그래 그럼 우리한테 다시 맡겨. 내가 좀 더 금리 높게 쳐줄게. 그러니까 시장에 과잉 유동성이 쭉 퍼져 있던 것들을 다시 연준으로 흡수하는.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거나 그런 상황이었다. 거꾸로 말하면 그 영레포가 늘어난다는 거는 긴축이긴 하지만 네. 거꾸로 말하면 시장에 과잉된 전혀 필요 없는 유동성을 연준이 다시 재흡수하는 창구로 활용을 했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이 최대 없다가 빵에서 네. 작년 한 8월까지는 거의 2.4달러까지 어마어마한 거죠. 2.4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일 거? 200 그렇죠? 그럼요. 2.4조 달러. 네, 그럼 3천조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 그 GDP의 한 2년치 GDP 되겠네요. 그 정도 규모까지 이제 이렇게 늘어난 건데 이것이 이제 쭉 줄어드니까 완화됐었죠. 사실은 이제 역으로 이제 거꾸로 연준이 이걸 다시 내가 갖고 있는 걸 맡기면서 돈을 이제 빌려오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완화를 시키는 역할이 영레포가 있었는데 이 돈이 사실 어디로 갔었느냐? 이게 이제 MMF 같은 데가 여기에다가 영레포에 다 들어갔다가 머니마켓 펀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곳. 은행들 이런 데 여기다가 네. 다 맡겼다가 네. 이후로는 시장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시장 금리가 올라가니까 여기서 돈을 빼다가 네. 그러니까 아까 TG에서 발행하는 것들을 흡수한 거죠. 아. 국채가 높은 금리로 발행되면 여기서 돈을 빼다가 들어간다. 근데 문제는 이 레벨입니다. 레벨. 2.4조에서 지금 8천억 달러까지 지금 많이 낮췄거든요. 이제 네. 남은 게 이제 전체가 100이었으면 이제 70은 썼고 30 남았잖아요. 그럼 현 상황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올해 상반기에 이게 다 없어질 거죠. 그러면은 그 이유는 지금 당장은 완화가 되지만 국채를 흡수하지만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 안 남았다. 이게 이제 제로가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러니까 지금 중간중간에 일익물들이 금리가 막 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건이 속도 완화를 해야 된다.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온 거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리 로건이 말한 그대로를 좀 전해드리면 현재 영레포 잔고 수준은 총 유동성이 충분하다는 안도감을 주는데 이 영레포 잔고가 0에 가까워지면 불확실성이 커질 거다. 맞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차트로 맞습니다. 보여주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네. 시장에 그러니까 소위 여유로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그 돌아가는 유동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수준이 얼마인지는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이런 일이 처음 벌어진 거니까. 이거는 코로나 이후에 처음 생긴 그러한 이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의 그 소위 은행들이 갖고 있는 유동성, 여유로운 유동성, 경기를 제대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 문제 없이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유동성의 수준이 얼마냐? 뭐 보통 그 이론적으로는 GDP의 8%에서 10% 사이다. 그러면 그게 8%가 최저가 한 2.6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시장 은행의 지준금이 지금 3.5조 달러 정도 수준되고 여기 영레포 포함하면 4조 달러 다 합쳐서 꽤 큰 규모인데 이것이 이제 영레포가 빵이 되더라도 0이 되더라도 이제 3조 달러 가까이 이상은 좀 남아 있습니다. 지준금이.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도 하는데 여기는 안 가본 일이기 때문에 소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달라스 연은 총재가 얘기하는 거는 안 가본 길을 우리 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지금부터는 속도 조절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거꾸로 말하면 그냥 그걸 액면 그대로 일부 시장에서는 QT를 빨리 끝내는 거 아니야? 그럼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신용 이벤트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걸 때문에 그걸 액면 그대로 무조건 굿뉴스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 짚어주신 것처럼
이 발언을 한 사람이 로리 로건이라는 또 무게감, 네. 중량감이 또 있기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앞서서 뭐 영내포도 그렇고 BTFP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보면 3월이 좀 중요한 맞습니다. 어떤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보면 그러면 우려를 잠재울 맞는 키로 호실적만이 해결사라는 소제목으로 네. 또 갖고 와 주셨는데 어떤 일일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이제 유동성이라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시각을. 근데 그걸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기업들이 돈을 잘 벌면 됩니다. 기업들이 돈을 잘 못 버니까 너그럽게 만들어주려고 유동성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근데 지금 그래서 그 차트가 지금 열려 있는 것이 네. 제가 갖고 온 게 S&P 500 기준으로 하늘색과 점선이 있는데 이제 그 녹색 다이아몬드 이것이 뭐냐면 시장에서 예상치였고요. 지난 3분기까지. 그다음에 하늘색 선은 실제 나온 실제치입니다. 네. 보시면은 그 소위 그 막대 차트가 다이아몬드보다 높거나 마이너스일 때는 덜 낮거나 하면은 예상보다 실제치가 더 좋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2022년과 23년 3분기까지는 실제로는 예상보다 더 나온 소위 말해 서프라이즈나 이렇게 계속 왔었다 실제로.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이 침체 온다. 저도 사실 침체 우려했었는데 모든 거의 뭐 80% 그랬죠. 근데 침체는커녕 오히려 경기가 엄청 좋았잖아요. 사실 기업들의 이익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서 예상보다 훨씬 좋았었다라는 거고요. 이제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바탕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올해 4분기부터 작년 4분기부터 해서 계단식으로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분기까지 시장은 기분 좋게 틀려왔었는데 앞으로도 기분 좋게 좀 틀려주면 그러면 사실 우상향하면 유동성이 줄어드는 그 방향성의 파고를 충분히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이 워낙에 좀 부정적일 때 실제가 좋게 나오는 것과 워낙 기대감이 또 클 때 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도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까지 틀렸기 네.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맞는다라는 보장은 솔직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저희도 이번에 지금 실적들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니 LG전자니 예상보다는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못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이 보통 주가가 올라면 거기에 그거를 그 정당하기 위해서라도 이익 추정치를 끌어올리는 어쩔 수 없이 끌어올리는 경향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지금 그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런 계단식 상승이 이미 올라온 주가를 정당화해서 해서 만든 거라면 소위 이제 거꾸로는 이제 기분 나쁘게 틀릴 수도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S&P 예상 EPS 연초 이후에 이제 트렌드를 보면은 항상 이게 처음에 높게 예상하고 뒤로 갈수록 낮아져요. 이거는 트렌드예요. 그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네. 처음에는 기대감을 일단 세게 시작해서 떨어지는데 특히 올해는 좀 세게 시작한 거다. 그래서 이대로만 만약에 간다면 이런 유동성이 이 하향되는 걱정스러운 추세를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원동력은 충분히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실적과 관련돼서는 사실 근데 미국 기업의 실적 발표 특성과 우리의 특성이 조금 또 있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예상치보다 좀 안 나오는 경우가 특히 4분기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노이즈 같은 것들을 터는 시기라서 그럴까요? 아무튼 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보통 이 가이던스란 걸 생각보다 네. 잘 안 주고 근데 거꾸로 미국은 분기 가이던스를 주거든요. 미국의 S&P 500 기업 중에 절반 이상이 원래는 한 70%가 가이던스를 매출과 EPS 레인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틀리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거꾸로.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이 좀 더 극한 직업이다. 이렇게 굳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마지막은 전무님께서 지난번에 공급망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수에즈 병목 얘기 나오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가 파나마 네. 갖고 얘기 말씀드렸고 수에즈는 이제 후티 반군 이제 그 이란이 지원한다고 예상되는 후티 반군 때문에 지금 그 수에즈 운하를 지나려는 바브엘 만데이브 그 해협 눈물의 해협이라는 그 협곡 홍해에 지나서 수에즈 올라가는 그 협곡에 지나는 배들을 지금 계속 드론 미사일로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못 지나가고 다
다 지금 희망봉으로 돌아서 네.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파나마 상당히 좀 줄어 있는 상태에서 수에즈조차도 지금 막혀 있으니까 여기가 전체 전 세계 물동량이 한 10에서 15% 정도 움직이는 데거든요. 파나마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막히다 보니까 컨테이너 운임이 2주 만에 60% 오르고 또 어제는 보니까 20%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급등하지만 어쨌든 지금 컨테이너 운임이 엄청 늘고 있다는 상황. 그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보시면은 주황색 선, 지금 남아공 희망봉으로 돌아가는 데는 엄청 늘고 있고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건 급격하게 한 반토막 나 있는 상황.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문제는 이것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 후티 방법을 완전히 섬멸시켜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은 좀 지속될 수 있어서 이건 좀 계속 지켜보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염두에 두고 지켜볼 만한 사항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송재경 전무님 여기까지 함께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